살면서 얼마나 독해봤나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걸 더 버티고 해야 하는 이유를 우린 찾았을까요? 어느 날 하루 기울이는 노력보다 다음날, 그 다음날도 눈을 뜨면 러닝머신 위에 올라갈 각오가 되어 있는 것,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능력보다도 태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좋지 않은 태도가 그 능력을 모두 무너뜨려 놓은 적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않는 태도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목표가 필요하고 그 목표로 나아가기 위한 결단력과 나아가야 할 방향 또한 정해져 있어야 하죠. 우리는 우리가 가진 정신적, 신체적 능력의 아주 일부분만 활용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능력들을 그리고 생각들을 모두 경험하거나 활용해보지 못하고 죽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또한 재능만 조명하면 나머지 모두를 가릴 위험도 있죠. 그럼 뭐가 필요할까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누가 알겠습니까? 오직 나만 알 수 있죠. 이 책에는 메타인지에 대해서 가끔씩 언급하지만 우리는 스스로에 대해 돌아보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빛나는 업적이 실은 평범해 보이는 무수한 개별 요소의 합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개별 요소를 잘 모으고 합쳐져 빛날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현재의 사실만을 즐기는 게 중요합니다. 데일 카네기의 자기관리론에서 나오는 것처럼 어쩌면 현재에 집중하지 못하고 미래에 일어나지도 않을 일들로 걱정할 때가 많아 의식적인 연습이나 몰입에도 번번이 실패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론을 맹신할 때도 있었죠. 그런데 이론은 필연적으로 불완전합니다. 그럼 좋은 기술을 연마하기 위해서는 재능과 노력이 곱해져야 하고 그 기술과 노력을 다시 곱해 성취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아주 잘하려면 능력 이상으로 노력해야 함을 배웠고 그게 곧 제2의 천성이 됩니다. 어느 날 하루 기울이는 노력보다 다음날, 그 다음날도 눈을 뜨면 러닝머신 위에 올라갈 각오가 되어 있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저는 지금 투자자로서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하기 힘들고 귀찮고 포기하고 싶은 일들을 먼저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불을 정리합니다. 창문을 열고 명상을 하며 책을 읽습니다. 그렇게 오늘이 처음인 것처럼 살아가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런 각오만이 그리고 그런 실행력만이 나를 원하는 목표에 데려다 줄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사월송에 도달하는데 지름길은 없을 겁니다. 정도를 걸어야 하기에 지루할 테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을 때도 많을 겁니다. 그래서 그릿은 매우 관심이 있어서 계속 고수할 용기가 있는 일에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라고 합니다. 열정의 강도보다 열정의 지속성이 필요합니다. 그 열정은 나침반과 같아야 하고 무슨 일이든 현재의 수준을 뛰어넘으려고 해야 합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깊은 신념을 가지게 되고 때로는 철학적이기도 합니다. 명확하게 서술된 철학은
궤도를 유지할 수 있는 지침과 범위를 제공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깊은 철학만 가지다 보니 이론에 갇혀 있을 때도 있었고, 무엇이 문제였지? 하고 돌아보면 결론은 실천 없는 희망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신념이라는 것은 희망에 실천을 더해야 함을 배웠습니다. 그렇게 목표가 최상위부터 최하위까지 단계별로 정해지면 최상위 목표를 모든 하위 목표의 방향과 의미를 제공하는 나침반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나침반이 되도록 목표를 설정해야 함이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었죠. 공을 잘 던질 때 행복하니까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일을 하는 것 뿐이라고 이야기한 투수가 있습니다. 저는 어떨까요? 투자를 하면서 계약서를 쓰고 지역을 보고 동료들과 함께 할 때 행복한가 하고 묻습니다. 그러면 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 과정은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투자를 잘할 때 저는 쾌감을 느낍니다. 그 투자를 통해 경제적 자유를 이루어내고 재단을 설립해 교육자로서 이 세상에 이로움을 주기 위한 목표를 나침반으로 두고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나의 오늘과 하루하루 하는 행동들은 의미가 있죠. 나 혼자의 만족을 위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처럼 동일한 최상위 목표에 변함없이 성실하고 꾸준하게 관심을 둬야 하며 그러기 위해 우선순위를 정해야 합니다. 우선순위 정하기의 핵심은 시간과 에너지가 한정돼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는 데 있다고 합니다. 끊임없이 수정해야 하는 루틴과 방향들이 필요하죠. 저는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제 나침반은 시간이 지나도 같은 방향을 가리킬 것이고 제 인생 철학을 바꾸는 일은 어떤 이유로든 포기한다는 건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그릿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 네 가지를 이 책에서 너무 잘 요약해줘서 저는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첫째, 멀리 목표를 두고 일하고 이후의 삶을 적극적으로 준비하며 확고한 목표를 향해 노력한다. 둘째, 단순한 변덕으로 과제를 포기하지 않으며 새로움 때문에 다른 일을 시작하지 않고 변화를 모색하지 않는 성향을 가지고 있었다. 셋째, 의지력과 인내심의 정도가 다르다. 한번 결정한 사항을 조용히 밀고 나가는 결단력이 있다. 넷째, 장애물 앞에서 과업을 포기하지 않는 성향이다. 끈기, 집요함, 완강함을 가지고 있다. 저는 지금 이 네 가지 중 어떤 걸 하고 있고 어떤 걸 하지 못하고 있는지 묻습니다. 과거에 목표도 없었으며 삶을 적극적으로 준비하지 않았고 노력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변덕이 많아 새로운 일이 있을 때는 항상 다른 일로 갈아타기를 했고 변화를 모색하기를 좋아했죠. 그래서 의지력과 인내심이 낮았을 테고 장애물이 앞에 보이면 그냥 뒤로 돌아 피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알고 있고 그 아는 것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아주 잘하려면 능력 이상으로 노력해야 하며 타고난 재능이 없는 일도 거듭하다 보면 제2의 천성처럼 된다는 것도. 그러나 이 정도로 열심히 하는 능력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기 때문에 지독한 꾸준함이 필요할 겁니다. 위에서 언급했던 그릿의 전형들은 나침반을 바꾸지 않고 단 하나의 목표에 대해서만큼은 묵묵하게 해나갔을 겁니다. 그릿의 전형들이 가지고 있는 네 가지 심리적 자산을 저도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건 관심, 연습, 목적, 희망입니다. 책은 저에게 물었습니다. 내일 당신의 모든 걸 잃는다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한 채의 망설임 없이 시를 쓰겠다고 하지 않았을까? 이건 너무 추상적인가?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 시를 쓰기 위해 다시 막노동판에 나갈 것이고, 종잣돈을 모을 것이고, 투자를 할 겁니다. 이렇게 개인적 관심과 일치하는 일을 할 때 직업에 대한 만족도를 느낀다고 합니다. 제 직업은 투자자입니다. 이미 머릿속에 그렇게 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열정을 쫓으라는 격려의 말은 필요 없습니다. 만약 열정을 느끼는 일이 있다면 이미 그 소리를 듣기도 전에 그 열정을 쫓고 있을 겁니다. 과거에는 그런 열정조차도 없었던 것 같아서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그런 일을 찾을 생각도 안 했을 테니까요. 사람들이 저를 봤을 때 아, 저 사람은 천직이야, 천직이라고 하면 기분이 좋겠지만 저 또한 분명히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른 일을 한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천직이라 해도 그 이전에 고민했던 시간들이 있었음을 잊지 않을 겁니다. 이 책의 2장에서 관심사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저는 명상을 하고 메타인지가 강해지면 내 관심사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관심사는 자기 성찰이 아니라 외부 세계와의 상호작용이 계기가 되어 흥미가 생기며 그 관심사의 발견은 혼란과 우연성이 존재하는 비능률적인 과정임을 알게 되었을 때 적지 않게 놀랐습니다. 그런데 부정할 수가 없었죠. 차분한 내 상태가 아니라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과 사람들과의 충돌 또는 대립으로 언제나 호기심이 생기고 그 관심사가 강렬해졌던 것 같습니다. 글을 쓰는 것도 투자를 하는 것도 그렇게 마주했던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 하늘은 파란색과 회색이지만 예술가에게는 눈부신 색채가 보인다고 합니다. 관심사가 강렬해지면 생기는 일이 아닐까요? 그래서 관심사를 발견한 다음에는 발전시켜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 의식적인 연습을 수만 시간 동안 해야 합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했는데 단순히 오래 하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연습을 해야 한다는 거죠. 전문가들처럼 새로운 도전적 목표를 놓고 전 과정을 다시 시작해야 하며 그렇게 하나씩 개선시킨 부분들이 모여 전체적으로 숙달된 눈부신 기량이 나오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명료하게 진술된 도전적 목표와 완벽한 집중과 노력, 즉각적이고 유용한 피드백, 반성과 개선을 동반한 반복을 통해 저는 더 성장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또한 그런 의식적 연습을 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찾아야 하고 저는 주로 보고서를 쓰거나 책을 읽을 때는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더 집중이 잘 됐던 것 같습니다. 그것 이외에 투자를 하는 과정은 대부분 외부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어디든 상관없다고 생각했고요. 지금은 경제적 자유를 위함이지만 교육자가 되기 위해 지금의 수고, 좌절, 실망, 고군분투, 희생을 감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생각하죠. 그렇다면 투자자는 어떻게 사람을 도울 수 있을까? 저는 투자를 통해 자본주의를 이해했습니다. 자본주의라는 지금의 제가 처한 환경의 결입니다. 그럼 이게 제 천직일까요? 천직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포기할 생각이 없습니다. 하루하루 각오만 할 뿐입니다.
이 투자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음을 멘토님들을 통해 보았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교육입니다. 교육은 오래전부터 제가 하고 싶었던 최상위 목표였습니다. 사실 제 천직이라고 하면 리드하며 사람들에게 진심을 전하는 것이 아닐까 하고 생각했었고요. 부자가 된다는 이 길고도 험하고 멋진 여행 속에서 가능성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그럴 수 있도록 도우고 싶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5년 후의 나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뭘까? 아마 설립한 학교 운영과 교육이라 생각되고 확신합니다. 어쩌면 시를 쓰는 것도 저를 나타내는 아주 멋진 방법일 수 있었지만, 그것과 함께 세상에 기여하는 방법이 바로 교육이었습니다. 인간의 희노애락을 길지 않은 문장으로 나타낼 수 있는 시와 교육이 어떤 연관이 있을런지는 모르겠으나, 제 강점 중 하나는 융합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조율하고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낼 거라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내일은 나아질 거라는 느낌이 아니라 나은 내일을 만들겠다는 결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책은 저에게 수시로 계속해, 그냥 해, 포기하지 마, 그 목표를 향해서만 가 하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읽을 때마다 부끄럽고 소름 돋았고 흥분됐습니다. 한눈 팔지 말고 계속 열심히 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중요한 건 노력이기 때문이죠. 지금의 환경에 있으면서 스스로에게 반복적으로 묻는 질문이 바로 투지를 발휘하도록 충분히 자극을 받고 있는가입니다. 혹시 자극만 받고 실천을 하지 않는다면 그만큼 한심한 게 없기 때문입니다. 강한 투지를 원했기 때문에 이 환경에 들어왔고, 이곳은 투지가 넘치는 문화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연습을 하러 가는 곳에 들어서면 자신도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게 별일이 아닌 게 되고 습관이 되죠. 그렇게 반복된 투지와 끈기를 통해 저는 제 스스로를 어떻게 규정하려고 했을까요? 대체로 우리의 열정과 끈기는 여러 방안의 득실에 대한 냉정하고 계산적인 분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나 스스로를 규정한 모습이 힘의 원천이 된다고 했습니다. 끈질기고 독하디 독한 나, 그리고 야성의 눈빛을 가진 나, 이런 게 바로 제 스스로를 규정한 모습이 아니었을까요? 자수성가형 과프로 평생 일군 자산이 하버드 대학교 기부금의 약 2배라는 워렌 버핏은 전용기 조종사에게 간단히 3단계로 우선순위를 정하는 방법을 알려주었다고 합니다. 이야기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버핏은 충직한 전용기 조종사를 보면서 당신에게도 틀림없이 나를 행선지로 데려다주는 일 외에 큰 꿈이 있었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조종사가 그렇다고 대답하자 버핏은 우선순위를 정하는 3단계를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습니다. 첫째, 직업상 목표 25개를 쓴다. 둘째, 자신을 성찰해 가면서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목표 5개의 동그라미를 친다. 반드시 5개만 골라야 한다. 셋째, 동그라미를 치지 않은 20개의 목표를 찬찬히 살핀다. 그 20개는 당신이 무슨 수를 써서라도 피해야 할 일이다. 당신의 신경을 분산시키고
시간과 에너지를 빼앗고 더 중요한 목표에서 시선을 앗아갈 일이기 때문이다. 저는 처음 이 이야기를 듣고서 누가 25개나 되는 직업상 목표를 갖고 있어? 말이 안 되잖아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제가 진행하던 모든 프로젝트를 종이에 써보았습니다. 32번째 줄에 이르렀을 때 이 방법이 제게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흥미롭게도 바로 떠오르는 목표 대부분이 중간 수준 목표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단 하나가 아닌 몇 가지 목표를 써보라고 하면 중간 수준의 목표를 씁니다. 저와 버핏 중에 누가 맞는 건지 의구심을 품고 하루를 보낸 후에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러자 내 목표들 가운데 서로 연관된 것들이 많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단 하나의 궁극적인 목표는 아이들의 성취와 안녕을 돕겠다는 것이었고 대부분이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인 목표들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은 직업상 목표는 몇 가지 뿐이었죠. 저는 마지못해 그 목표들을 반드시 피해야 할 일들의 목록에 넣었습니다. 우리는 성장합니다. 적어도 대부분은 성장합니다. 성장에 따른 변화는 어느 정도 생물학적으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사춘기와 갱년기의 성격 변화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성격 변화는 인생 경험에 영향을 더 받습니다. 인생 경험은 정확히 어떻게 성격을 변화시킬까요? 우리가 변하는 한 가지 이유는 이전에 몰랐던 내용을 배우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직업적 포부를 계속 바꿔봐도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사실을 시행착오를 거치며 배울 것입니다. 제 20대 시절은 분명히 그랬습니다. 비영리 단체를 운영했다가 신경과학 전공으로 대학원에 진학했고 그 뒤 경영 컨설팅 회사에 취업했다가 다시 교직으로 이직하면서 유망한 초보자 노릇도 재미있지만 진정한 전문가 역할이 훨씬 더 만족스럽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수년간의 노력으로 얻은 결실을 타고난 재능 덕분으로 오해받을 때가 많으며 세계적 수준의 실력자가 되려면 끈기만큼 열정이 필요하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소설가 존 어빙이 그랬듯이 어떤 일을 아주 잘하려면 능력 이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타고난 재능이 없는 일도 거듭하다 보면 제2의 천성처럼 된다는 점을 인식하게 되며 마지막으로 그 정도로 열심히 하는 노력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는다는 현실을 배우게 됩니다. 인간의 특성에 대한 통찰력 외에 또 어떤 것들이 나이와 함께 변할까요? 바로 우리의 상황이 바뀝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새로운 상황에 던져집니다. 첫 직장을 구하고 결혼을 하고 부모님이 연로해지면서 어느새 우리가 그분들의 보호자가 됩니다. 이런 변화는 우리에게 이전과 달리 행동하도록 요구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지구상의 어떤 생물보다 적응력이 뛰어난 존재이므로 그런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달라집니다. 즉, 우리는 필요할 때 변합니다. 필요는 적응의 어머니입니다. 성숙한 그리들의 전형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4가지 심리적 자산이 드러났습니다. 이는 위에서 열거된 핑계를 각각 반박해주며 수년에 걸쳐 일정 순서로 발달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첫째는 관심입니다. 열정은 당신이 하는 일을 진정으로 즐기는 데서 시작됩니다. 제가 조사했던 그릿의 전형들도 모두 자신의 일에서 재미가 덜한 측면이 있었고
전혀 즐겁지 않은 자빌이지만 참고 하는 일이 적어도 한두 가지는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자기 일에 푹 빠져 있고 일에서 의미를 발견합니다. 계속 일의 매력을 느끼고 아이 같은 호기심을 내비치는 그들은 나는 내 일을 사랑해 라고 온몸으로 외칩니다. 두 번째는 연습입니다. 이는 어제보다 잘하려고 매일 단련하는 종류의 끈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특정 영역에 관심을 느끼고 발전시킨 다음에는 온 마음을 다해 집중하고 난관을 극복하며 기술을 연습하고 숙달시켜야 합니다. 하루에 몇 시간씩, 몇 주, 몇 개월, 몇 년 동안 자신의 약점을 집중적으로 반복 연습해야 합니다. 그릿은 현재에 안주하기를 거부합니다. 관심이 무엇이든 이미 얼마나 탁월한 수준에 이르렀든 상관없이 그릿의 전형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지금보다 나아질 거야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셋째는 목적입니다. 자신의 일이 중요하다는 확신이 열정을 무르익게 합니다. 목적이 없는 관심을 평생 유지하기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따라서 개인적으로 흥미로운 동시에 타인의 안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을 찾아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소수는 목적의식을 일찌감치 깨닫지만 다수는 어떤 일에 관심이 생기고 수년 동안 절제하며 연습한 뒤에야 타인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동기를 강하게 느낍니다. 그러나 그릿이 발달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일은 나에게도 타인에게도 중요합니다. 마지막 넷째는 희망입니다. 희망은 위기에 대처하게 해주는 끈기를 말합니다. 이 책에서는 관심, 연습, 목적 다음에 희망이 논의되지만 희망이 그릿의 마지막 단계에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희망은 모든 단계에서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상황이 어려울 때나 의심이 들 때도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법을 배우려며 맨 처음부터 끝까지 희망을 유지하는 일이 더없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다양한 시점에서 크게, 작게 허물어집니다. 그대로 주저앉는다면 투지를 잃지만 일어난다면 투지는 더 커집니다. 에릭슨의 논문 전체를 읽는다면 10년간 1만 시간의 연습은 대략적인 평균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그가 조사한 음악가 중에는 10년이 되기 전에 최고의 연주 실력에 도달한 이도 있었고 10년 이상 걸린 이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1만 시간의 법칙과 10년의 법칙이 널리 입소문이 난 이유도 이해가 됩니다. 얼마나 오랜 시간이 필요한지 직감적으로 와닿기 때문입니다. 몇 시간, 몇십, 몇백 시간이 아니라 여러 해에 걸쳐 수천 시간 더하기 수천 시간의 연습이라는 실감이 나게 해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에릭슨의 연구로 밝혀진 결정적 사실은 전문가들이 더 오래 연습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전문가들은 연습을 다르게 한다는 점입니다. 우리 대부분과 달리 전문가들은 에릭슨이 말하는 의식적인 연습을 수만 시간 동안 합니다. 첫째, 그들은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전체 기술 중에 아주 일부분만 집중합니다. 그들은 이미 잘하는 부분에 집중하기보다 뚜렷한 약점을 개선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들은 의도적으로 아직 도달하지 못한 난도의 과제에 도전합니다. 전문가들은 도전적 목표를 설정한 뒤에는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온전히 집중하고 비상한 노력을 기울입니다. 흥미롭게도 많은 이들이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연습하기를 원합니다. 전문가들은 가능한 빨리 자신의 수행에 대한 피드백을 받고 싶어 합니다. 물론 그 피드백에는 부정적 내용이 많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잘한 부분보다 앞으로 고쳐나가야 할 틀린 부분에 더 관심이 많은 것입니다.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자세는 즉각적인 피드백만큼이나 매우 중요합니다.
피드백을 받은 다음에는 어떻게 할까요? 전문가들은 처음부터 다시 반복, 또 반복합니다. 처음에 설정했던 목표를 마침내 완벽히 달성할 때까지, 이전에는 고전했던 부분을 나무랄 데 없이 능숙하게 해낼 때까지, 신경 쓰였던 기술 부족이 무의식적인 자신감으로 바뀔 때까지 반복합니다. 그 다음은 무엇일까요? 전문가들은 새로운 도전적 목표를 놓고 전 과정을 다시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나씩 개선시킨 부분들이 모여서 전체적으로 숙달된 눈부신 기량이 나옵니다. 훌륭한 코치, 멘토, 교사를 구하는 것 외에 어떻게 하면 의식적인 연습에서 최대의 결과를 얻어내고 힘들게 연습한 사람만이 누릴 자격이 있는 몰입 상태를 더 경험할 수 있을까요? 첫째, 과학적 원리를 이해합니다. 의식적인 연습의 기본 요건들은 특별할 게 없습니다. 명료하게 진술된 도전적 목표, 완벽한 집중과 노력, 즉각적이고 유용한 피드백, 반성과 개선을 동반한 반복.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네 가지를 갖춘 연습을 몇 시간이나 할까요? 아마 의식적인 연습을 전혀 하지 않고 평생을 보내는 사람도 많을 겁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의 잠재력을 실현하게 해주는 그릿의 힘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안젤라가 이 책을 쓴 이유는 인생이라는 마라톤에서 우리가 어디까지 갈지를 좌우하는 요인이 그릿, 즉 장기적 목표를 향한 열정과 끈기이기 때문이라고 적었습니다. 우리는 재능에 현혹되어 그 단순한 진실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좋은 것도 지나치면 좋지 않다고 했습니다. 예컨대 그는 용기가 부족하면 비겁해지지만 지나치면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논리로 하면 친절과 관대함, 정직, 자제심도 지나칠 수 있습니다. 현대에 와서 심리학자인 애덤 그랜트와 베리 슈워츠가 다룬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어떤 특성의 효용이 극대화되는 지점은 양극단 사이의 어딘가에서 뒤집힌 U자 곡선을 이룬다고 추론합니다. 세상과 나 사이를 지필한 타네하시 코치는 타임에서 해고되는 바람에 느닷없이 프리랜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는 중압감 때문에 체중이 15kg 가까이 붙었다고 했습니다. 나는 어떤 작가가 되고 싶은지 알고 있었지만 그 꿈을 이루지 못할 것 같았죠. 헛된 노력만 계속되고 결과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한 번도 불평하지 않고 확실한 지지를 보내주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에게는 어린 아들과 눈앞에 닥친 현실이 있었습니다. 택시를 몰 생각까지 했습니다. 마침내 그는 다시 일어섰고 말할 수 없는 스트레스를 견디며 원고를 써나간 끝에 본 궤도에 올라섰습니다. 글이 아주 달라졌죠. 문장에 훨씬 힘이 생겼더라고요. 메가더 재단의 웹사이트에 올라온 3분짜리 영상에서 코치가 제일 처음 한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아마 제 모든 작품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실패일 것입니다. 제 글은 실패작이었습니다. 거듭거듭 실패작만 나왔죠. 이어서 그는 어려서 지칠 줄 모르는 호기심을 갖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볼티모어에서 성장한 탓에 특히 신체적 안정과 위협에 대한 생각이 매달렸고 지금도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는 저널리즘이 그가 관심 있는 문제에 대해 계속 질문하게 해준다고 말했습니다. 영상의 끝부분에서 코치는 글쓰기가 어떤 일인지 내가 들어본 말 중에 가장 적절하게 묘사했습니다. 그의 음조와 운율이 전달될 수 있도록 그 이야기를 시로 옮겨봅니다. 오늘은 이 시를 읽으면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글쓰기의 어려움은 지면에 옮겨진 자신의 형편없는 글과 서툰 글을 보고 잠자리에 들어야 하는 데 있다. 그리고 다음날 잠에서 깨어 형편없고 서툰 글귀들을 들여다보고 다듬어서 너무 형편없고 서툴지 않게 고치고 다시 잠자리에 들어야 하는 데 있다. 그리고 또 다음 날이 되면 조금 더 글을 이쁘게 다듬어서 글이 나쁘지 않게 만든 다음 다시 잠자리에 든다. 그리고 그 글을 다시 다듬어 평균 수준으로 만든 다음에 한 번 더 다듬는다. 운이 좋다면 좋은 글을 얻을 수도 있으리라. 그리고 거기까지 했다면 성공이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